엘리시안 백화점 VVIP 라운지가 위치한 13층은 공기부터 달랐다. 값비싼 가죽과 최상급 원목, 그리고 돈으로만 살 수 있는 희소성이라는 향기가 뒤섞여 이곳이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와는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곳의 직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고객의 가치를 1초 안에 스캔해내는 훈련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바로 그 완벽하게 계산된 세계 속으로 김서연이라는 이질적인 존재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값비싼 명품 대신 직접 염색한 듯한 편안한 면 원피스에 낡은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물건의 가격표가 아닌 쇼윈도에 진열된 상품들의 정교한 디자인과 색감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쇼핑객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감상하러 온 예술가처럼 보였다. 그녀의 소박한 행색은 곧 직원들의 레이더에 포착되었다. 그들은 그녀를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하며 그녀의 주변을 의도적으로 비껴갔다. 서연은 그런 미묘한 무시를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결혼기념일을 맞은 남편에게 줄 선물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마침내 한정판으로 제작된 실크 넥타이 하나에 꽂혔다. 그녀가 마침내 한 직원에게 넥타이를 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직원은 노골적으로 경멸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바로 그때 이 매장의 지배인인 박미영이 우아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만함으로 무장한 여자였다. 그녀는 가짜 친절이 담긴 목소리로 서연에게 말했다. 고객님, 혹시 다른 층에서 오셨나요? 그녀의 말에는 이곳은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라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이 제품은 전 세계에 단 3점뿐인 한정판이라 가격이 아마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괜히 만졌다가 흠집이라도 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주변에서 쇼핑하던 다른 VIP 고객들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찾았다는 듯한 비웃음이 떠올랐다. 서연은 순식간에 공개적인 망신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당혹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조용한 실망감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박미영을 더욱 자극했다. 그녀는 서연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다른 VIP 고객에게 다가가 아첨을 떨기 시작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한쪽으로 물러나 자신의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단 한 사람에게 아주 짧은 전화를 걸었다. 진욱 씨, 나 당신 백화점이에요.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조금 곤란한 일이 생겨서요. 전화가 끊어지고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13층 전체의 공기가 급변했다. 백화점의 최고위 임원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와 허리를 숙였고 그들 뒤로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자 왕인 이진욱 총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에 시끄럽던 라운지는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에 잠겼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진욱은 자신에게 아첨하려는 임원들과 충격으로 굳어버린 박미영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아내 김서연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떤 거였어? 서연이 조용히 넥타이를 가리키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얗게 질린 박미영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이거 포장해.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지옥의 선고와도 같은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엘리시안 그룹이 이 백화점 건물을 통째로 매입하겠다고 전해. 당신 사무실 1시간 안에 비워. 당신 해고야.
그의 선언은 핵폭탄처럼 라운지 전체를 뒤흔들었다. 박미영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경악 속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진욱은 그 모든 혼란을 뒤로한 채 이 거대한 소동이 조금은 불편한 듯한 표정의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유유히 매장을 빠져나갔다. 한 여자를 무시했던 오만한 자들의 세계는 그렇게 한 남자의 분노에 의해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의 시작이 아니었다. 이것은 왕관이 필요 없는 진짜 여왕과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이라도 살 수 있는 왕의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이었다. 이진욱이 일으킨 폭풍은 다음 날 아침 엘리시안 그룹 전체를 강타했다. 총수가 고작 넥타이 하나 때문에 그룹의 얼굴과도 같은 플래그십 백화점 건물을 통째로 사들였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아무도 정체를 알지 못하는 한 미스터리한 여인이 있다는 사실은 모든 임직원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했다. 사건의 당사자였던 박미영 지배인은 즉시 직위 해제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평생 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그녀의 오만함은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건드린 것이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왕의 여자였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폭풍의 눈이었던 펜트하우스 안의 공기는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다른 차갑고 조용한 폭풍이 불고 있었다. 김서연은 거실 중앙에 놓인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값비싼 넥타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통쾌함 대신 깊은 슬픔과 불편함이 서려 있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어요. 그녀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이진욱을 향한 분명한 원망이 담겨 있었다. 이진욱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럼 어떻게 내 아내가 그런 하찮은 것들에게 그런 모욕을 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의 그런 방식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걸 왜 몰라요? 진욱 씨, 그녀는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우리가 결혼 사실을 숨긴 것도 바로 이런 일 때문이었잖아요. 나는 당신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숨겨왔던 관계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1년 전 이진욱이 출장길에 우연히 들렀던 작은 도해촌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그곳에서 흙을 빚으며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던 서연에게 첫눈에 반했다. 재벌 총수와 가난한 도예가의 딸, 그들의 사랑은 처음부터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만 했다. 이진욱의 가족은 두 사람의 결혼을 격렬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연과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그는 서연이 자신의 세계에 적응할 때까지, 그리고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그녀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결혼을 비밀에 붙이기로 약속했던 것이었다. 나는 당신을 지키려던 거였어, 서연아. 이진욱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들은 당신의 옷차림을 보고 당신을 판단했어. 나는 그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그의 행동은 과격했지만 그 근원에는 서연을 향한 깊고 진실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 역시 그의 진심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웠다. 그의 세계가 가진 거대한 힘과 그 힘이 만들어내는 소용돌이가 결국에는 자신들의 소박하고 조용한 행복을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그의 힘은 자신을 지키는 방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가두는 거대한 황금 세장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분노의 폭풍은 잦아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서연은 펜트하우스 안에 있는 자신의 작은 작업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그녀가 만들던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흙으로 빚은 도자기들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세계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자신을 둘러싼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동화 속의 공주처럼 화려한 성의 가장 높은 탑에 갇혀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진욱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문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정작 아내의 마음은 얻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그녀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사들이고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그녀의 세계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단순히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에 불어닥친 조용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진욱이 백화점 건물을 통째로 사들인 사건은 그들의 조용한 세상을 넘어 대한민국 상류층 사교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청담동의 최고급 레스토랑과 VVIP 전용 스파에서는 어디를 가나 엘리시안의 얼음 왕자를 녹인 미스터리한 신데렐라에 대한 이야기가 가십거리로 오르내렸다. 그들은 서연의 정체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고 대부분은 그녀를 돈과 신분 상승을 노린 꽃뱀으로 취급했다. 이 모든 소문은 당연히 이진욱의 가족, 특히 그의 아나무인 여동생인 이유라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발밑에 두고 살아온 전형적인 재벌가의 공주님이었다. 그녀에게 오빠의 스캔들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룩한 완벽한 왕국의 튄 더러운 흙탕물과도 같았다. 그녀는 오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그 근본 없는 여자를 직접 처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유라는 그 길로 아버지인 이 회장이 있는 본가로 달려가 오빠인 이진욱을 호출했다. 그녀는 두 사람 앞에서 자신이 들은 온갖 추잡한 소문들을 늘어놓으며 분노를 터뜨렸다. 오빠,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런 여자애 하나 때문에 회사를, 우리 가문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가 있어. 그의 정체가 뭐야? 술집 여자야? 아니면 전문적인 사기꾼이야? 그녀의 날카로운 비난에도 이진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차를 마실 뿐이었다. 그의 그런 태도는 이유라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진우가, 그가 말했다. 내 사생활에 대해 간섭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내 행동이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사회와 주주들이 동요하고 있어. 문제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처리하거라. 그의 말은 아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가문의 명예와 사업에 흠집을 내지 말라는 차가운 경고였다. 이진욱은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여동생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변명이나 타협의 의지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단단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사업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저를 부르지 마십시오. 아내라는 단어에 이유라와 이 회장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다. 그들은 이진욱이 단순히 여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몰래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진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의 분노와 충격을 뒤로한 채 서재를 나섰다. 가족과의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오빠의 완고한 태도에 굴욕감을 느낀 이유라는 이제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했다. 그녀는 오빠가 그 여자에게 단단히 홀려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진짜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내 오빠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흥신소를 고용해 김서연이라는 여자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내 그녀는 수표를 건네며 차갑게 말했다. 사소한 흠집이라도 좋아. 그녀가 얼마나 더럽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래서 우리 오빠에게 복수라도 하려고 접근한 것인지 증명해내. 그 여자를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는 완벽한 증거를 가져와. 한편 펜트하우스 안의 서연은 자신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바깥 세상의 폭풍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이진욱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언론과 외부의 접촉을 차단했지만 그녀는 인터넷 뉴스 기사나 집안을 오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로 비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이진욱이 가족과 등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화려한 황금 세장 속에 갇혀버린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진욱을 사랑했지만 그의 세계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버겁고 무서웠다. 그녀는 가끔씩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이 원래 있던 소박하고 조용한 세상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기도 했다. 며칠 후 이유라는 흥신소로부터 첫 번째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허무할 정도로 얇았다. 대상 김서연, SNS 활동, 전무 신용카드 사용 내역 없음. 과거 행적은 거의 고의적으로 지워진 것처럼 보임. 보고를 받은 이유라는 실망하는 대신 오히려 더욱 의심을 굳혔다. 과거가 깨끗한 게 아니야. 더러워서 지워버린 거겠지. 그녀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더 깊이 파. 모든 인간에게는 과거가 있는 법이야. 찾아내 서연을 향한 파문은 이제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점점 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의 삶을 덮치려 하고 있었다. 백화점 매입 소동이 있은 지 며칠 후 직위 해제된 채 집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미영은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 충격과 공포에서 벗어나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재벌 총수라고 해도 고작 여자애 하나 때문에 평생을 바쳐 일해온 유능한 지배인을 정말로 내칠 리는 없다고. 이것은 분명 자신의 길을 꺾으려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일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인맥을 통해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그룹의 한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것은 그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다. 박 지배인 지금은 때가 좋지 않아. 당분간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게. 괜히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그녀의 오만함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현실이라는 파도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녀의 남은 희망마저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엘리시안 그룹 본사에서 파견된 특별 감사팀이 그녀가 일했던 백화점 매장에 들이닥친 것이었다. 그들은 감정 없는 얼굴의 기업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과도 같은 남자들이었다. 감사팀은 매장의 모든 회계 장부와 재고 목록,
그리고 인사 기록을 압수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시작했다. 지배인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사라지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직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박미영이라는 한 인간이 얼마나 오만하고 부패했는지를 증명하는 생생한 증언들이었다. 한 젊은 직원은 박미영이 자신의 판매 실적을 가로채고 그 공으로 본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다른 직원은 그녀가 부유해 보이지 않는 고객들을 잠재적 도둑으로 취급하며 보안 요원에게 몰래 미행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그녀의 왕국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그 속은 편견과 착취 그리고 부패로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것이다. 감사는 회계 비리까지 밝혀냈다. 그녀는 허위 경비 처리 제고,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오랫동안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왔다. 그녀가 서연을 모욕했던 바로 그날 입고 있던 값비싼 명품 옷 역시 회사의 돈으로 산 것이었다. 그녀의 죄는 단순히 한 고객에게 무례했던 수준을 넘어 범죄의 영역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마침내 이진욱은 박미영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총수 앞에 선 그녀는 용서를 빌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이진욱의 차가운 눈빛과 감사팀이 정리한 두꺼운 비리 보고서였다. 이진욱은 어떤 감정도 씻지 않은 목소리로 그녀의 죄를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당신을 해고하는 것은 당신이 내 아내를 모욕했기 때문만은 아니오. 이진욱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물론 그것이 마지막 계기이기는 했지.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당신의 그 오만한 태도가 우리 엘리시안 그룹 전체의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이요. 사람을 옷차림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등급을 매기는 당신 같은 사람은 내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어. 그의 선고는 단호했다. 당신은 오늘 불업하면 처리될 것이요. 그리고 회사는 당신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이요. 당신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한 대가를 법의 이름 아래에서 똑똑히 치르게 될 테니. 박미영은 그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오만함의 대가는 처절했다. 박미영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했던 건물을 초라하게 빠져나와야만 했다. 그녀가 사람들을 내려다보던 그곳에서 이제는 세상 모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진욱은 자신의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썩은 부위를 도려낸 자의 피곤한 의무감만이 남아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가 다가와 보고했다. 총수님 이유라 아가씨께서 연락하셨습니다. 김서연 사모님의 아버님에 대해 무언가 찾아낸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진욱의 시선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하나의 작은 폭풍은 지나갔지만 이제 그의 가족이라는 훨씬 더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편견의 대가는 치러졌지만 더 큰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유라가 고용한 흥신소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능했다. 그들은 김서연의 공식적인 기록이 모두 지워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과거가 아닌 그녀의 아버지의 과거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전통 도예가들의 좁고 폐쇄적인 커뮤니티 속에서 잊혔던 한 천재 도예가에 대한 희미한 흔적을 발견해냈다. 이유라의 책상 위에 흥신소에서 보내온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녀가 기대했던 서연의 추잡하고 문란한 과거가 아니었다. 대신 그곳에는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와도 같은 한 남자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민준, 바로 김서연의 아버지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민주는 한때 대한민국 도예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명인으로 주목받던 천재였다. 특히 그가 개발한 독창적인 비색청자 유약 기술은 고려 청자의 신비로운 빛을 현대에 완벽하게 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재능은 그의 불행의 시작이기도 했다. 그의 동업자이자 투자자였던 우성개발의 한 임원이 그의 유약 기술을 통째로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내버렸다. 그리고는 시장에 조잡한 복제품을 헐값에 풀어 김민준의 공방을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고립시켰다. 김민준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패배했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유라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동정심 없이 오직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만 해석했다. 그녀의 뒤틀린 시각 속에서 김서연은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있는 자신의 오빠에게 접근한 무서우리만큼 계산적인 여자였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찾고 있던 서연의 진짜 얼굴이었다. 그랬구나. 불쌍한 척 순진한 척 연기하면서 우리 오빠의 동정심을 산 다음 그의 힘을 이용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거였어. 이유라는 경멸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이제 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세상에 폭로하여 김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연은 펜트하우스 안의 작은 작업실에서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채 흙을 빚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에게 도예는 복수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억하고 상처 입은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이진욱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빚어내는 아름다운 곡선들 속에서 그녀의 순수하고 강인한 내면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재능이 이 화려하지만 고독한 펜트하우스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서연아, 당신의 작품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건 어때? 그가 제안했다.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작은 전시회를 열어주거나 당신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게. 당신의 재능은 이렇게 숨겨져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의 제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존중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망설였다. 그녀는 아직 세상의 주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세상의 편견과 이진욱의 아내라는 꼬리표가 자신의 작품보다 더 주목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그녀는 그저 지금처럼 조용히 흙을 빚으며 살아가고 싶었다. 이유라는 마침내 서연을 무너뜨릴 완벽한 무기를 손에 쥐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리 가문 재단에서 주최하는 연례 자선 갈라 행사 초대장을 내려다보았다. 매년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이는 대한민국 상류층 사교계의 가장 큰 행사였다. 그녀의 입가에 잔인하고 계산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바로 그곳을 김서연의 가면을 벗겨낼 심판의 무대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엘리시안의 새로운 신데렐라가 사실은 복수심에 불타는 가난한 도예가의 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폭로할 계획이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서연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이유라의 복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하게 세워졌다. 그녀는 김서연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시켜 그녀가 스스로 이진욱의 곁을 떠나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리고 그 무대로 그녀는 매년 리 가문 재단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주목받는 자선 갈라 행사를 선택했다.
그곳은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상류층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도 같은 곳이었다. 이유라는 직접 펜트하우스를 찾아가 서연에게 최고급으로 제작된 갈라 초대장을 건넸다. 그녀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에는 독사의 그것처럼 차가운 조롱이 담겨 있었다. 서연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중요한 행사에 빠질 수는 없지. 그녀는 서연의 소박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말했다. 그날 입을 만한 적당한 옷은 있으려나 모르겠네. 없으면 말해. 내가 입던 거라도 빌려줄 테니. 그녀의 노골적인 모욕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유라가 떠난 후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그 화려한 가면무도회 같은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이며 결국에는 이진욱에게 상처와 수치심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진욱에게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진욱은 이미 동생의 검은 속내를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두려움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내 동생은 당신을 당신의 과거로 정의 내리려 하고 있어. 우리가 그들에게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들이 당신에게 씌우려는 프레임을 우리 손으로 깨부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세상의 그 어떤 명품 드레스도 입지 말라고 말했다. 대신 그는 그녀가 직접 자신의 드레스와 장신구를 디자인하고 만들도록 격려했다. 그들의 브랜드가 아닌 당신의 재능을 입고 가는 거야, 서연아. 당신답게 당신 자신으로 그들 앞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될 거야. 그의 지지와 믿음의 서연은 마침내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예술가로서의 재능으로 당당히 세상과 마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자신의 모든 열정과 영혼을 쏟아부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드레스와 보석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디자인한 드레스는 화려한 보석이나 장식 없이 오직 최고급 실크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완벽한 재단만으로 고귀한 아름다움을 발산했다. 그리고 그녀가 만든 목걸이는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작이었던 작은 백자 조각을 현대적인 은세공 기술과 결합하여 재탄생시킨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었다. 한편 이유라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갈라 행사장에서 자신의 편인 기자들을 동원해 서연의 정체를 극적인 방식으로 폭로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그날의 행사가 자신의 라이벌이 될지도 모르는 여자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자신의 화려한 승리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우성그룹의 윤 회장에게까지 접근해 서연의 과거에 대해 떠벌리며 동조를 구했다. 윤 회장은 그녀의 유치한 계획을 들으며 속으로는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그녀를 격려했다. 그는 이유라가 자신의 더 큰 계획에 있어 아주 유용한 장기말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갈라 행사의 밤이 다가왔다. 서연은 자신이 직접 만든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만든 목걸이를 건 채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한 도예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역사 위에서 스스로 여왕이 된 여자였다. 이진욱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숨막히는 감동을 느끼며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걸쳐 주었다. 기억해 서연아. 그가 그녀의 셔에 속삭였다. 내일 그들은 가난한 여자애를 보게 되는 게 아니야. 그들은 예술가 김서연을 그리고 내 아내를 보게 될 거야.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전장으로 나아가는 가장 든든한 동지였다. 굴욕을 주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은 이제 한 여자의 화려한 데뷔를 위한 최고의 무대가 될 준비를 마쳤다. 리 가문 재단의 자선 갈라. 행사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바다였다. 수백 개의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빛 아래 대한민국의 모든 상류층 인사들이 모여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몸에 걸친 드레스와 보석의 가격만으로도 작은 나라의 1년 예산을 넘을 정도였다. 이진욱과 김서연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화려했던 공간에 모든 소음이 잠시 멎는 듯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이진욱의 옆에 선 서연의 모습은 그곳에 있는 다른 모든 여자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드레스에는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없었고 그녀의 몸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순수하고 고귀한 빛이 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섞인 시선들이 칼날처럼 그녀에게 날아와 밝혔다. 이유라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계획대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서연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제 그녀가 준비한 무대 위로 서연을 끌어올려 잔인하게 난도질하는 일만 남아 있었다. 마침내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 위로 이유라가 올라섰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로서 환영사를 한다는 명분 아래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형식적인 감사 인사를 늘어놓았다. 그러더니 그녀는 교묘하게 화제를 바꾸어 자신의 오빠인 이진욱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악어의 눈물처럼 가짜 동정심이 가득했다. 저희 오빠는 언제나 마음이 약하고 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특히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죠. 최근에도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한 젊은 여성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선이라고 부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그녀의 말에 연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알아차렸다. 모든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들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노골적인 경멸과 비웃음을 담고 있었다. 이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그 여성분의 아버지는 실패한 도예가였다고 들었습니다. 모두가 서연이 울음을 터뜨리거나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고 도망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이진욱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서연은 그 눈빛 속에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충격에 빠진 이유라를 지나쳐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이유라의 손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수백 명의 상류층 인사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맑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위대한 예술가였지만 세상에게 배신당해야만 했던 도예가 김민준의 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것을 당당하게 껴안았다. 제 아버지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단지 예술의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저는 그런 제 아버지를 그리고 그의 유산을 물려받은 제 자신을 한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비싼 브랜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으로 직접 창조해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힘있는 연설에 연회장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객석의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미술 평론가인 최인환 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진욱이 특별히 초대한 손님이었다. 그는 서연이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를 가리키며 감탄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젊은 숙녀분께서 하고 계신 저 목걸이. 제가 근 10년간 본 가장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현대 공예 작품이군요. 전통적인 백자의 미와 현대적인 은세공의 조화가 그야말로 숨 막힐 정도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저 위대한 작품을 만든 예술가의 이름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로 향했다. 이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서연은 평론가를 향해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며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터져 나오는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편견과 오만함은 감탄과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이유라의 굴욕 작전은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그녀는 서연을 웃음거리로 만들려 했지만 오히려 서연을 이 사교계의 가장 주목받는 새로운 스타로 만들어준 셈이 되었다. 방금 전까지 서연을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작품을 한 번이라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그녀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서연은 무대 위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당당하게 받고 서 있었다. 이진욱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한 여자애도 총수의 비밀스러운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세상 앞에서 예술가 김서연으로서 그리고 왕관이 필요 없는 그녀 자신만의 여왕으로서 우뚝 선 것이었다. 자선 갈라에서의 화려한 데뷔 이후 김서연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사교계의 가장 뜨거운 아이콘이 되었다. 언론은 그녀를 장인이 낳은 신데렐라라 칭송했고 그녀가 만든 독창적인 작품들은 미술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반면 그녀를 모욕하려 했던 이유라는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으며 사교계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굴욕을 맛보아야만 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후 서연의 삶은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진짜 위협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한 늙은 포식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그 포식자는 바로 서연의 아버지를 파멸로 몰고 갔던 우성개발의 모기업 우성그룹의 윤 회장이었다. 윤 회장은 최근 자신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엘리시안 그룹을 향해 비밀리에 적대적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오랜 라이벌인 이진욱의 옆에 하필이면 자신이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희생자의 딸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그는 이진욱이 자신의 과거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서연에게 접근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계집애의 등장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돼. 윤 회장은 자신의 수족들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엘리시안 그룹을 향한 공격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여 이진욱이 다른 곳에 신경 쓸 틈도 없이 그의 제국을 뿌리부터 흔들어 버려. 그의 명령에 따라 엘리시안 그룹을 향한 보이지 않는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한편 이진욱은 개인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이제 자신의 회사를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이유라가 서연의 과거를 조사하며 알아냈던 정보, 즉 서연의 아버지가 우성개발이라는 회사에 의해 몰락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 우성개발이 현재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우성그룹의 자회사라는 점이 그의 예리한 직감을 자극했다. 그의 전쟁 상황실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번의 목표는 우성그룹과 윤 회장이었다. 이진욱의 팀은 우성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과 내부 정보를 샅샅이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두 사건을 연결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엘리시안 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주도하고 있는 유령 회사의 자금이 바로 우성개발의 비밀 계좌를 통해 세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진욱은 이제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있는 진짜 적이 누구이며 그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윤 회장은 단순히 사업적인 라이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범죄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증인 김서연을 제거하고 그 증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이 모든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진욱은 이 끔찍한 진실을 서연에게 알려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이 싸움의 바깥에 세워둘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의 작업실로 찾아가 자신이 알아낸 모든 사실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당신 아버지를 파멸시킨 바로 그 남자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비극이 이렇게 거대한 기업 전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떠오른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들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거대한 악에 대한 차가운 분노였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혼자 싸우셨기 때문에 지셨어요. 그녀는 굳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진욱 씨.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그녀가 이제 이진욱의 보호받는 아내를 넘어 그와 함께 싸우는 동반자이자 전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선언이었다. 이진욱과 서연은 이제 공동의 적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은 증거 게시판 앞에 서서 우성그룹과 윤 회장, 그리고 서연의 아버지의 비극적인 과거를 잇는 거대한 음모의 지도를 내려다보았다. 숨어있던 적의 얼굴은 이제 명확해졌다. 이것은 이제 돈이나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그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정의의 전쟁이었다. 자신이 코너에 몰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윤 회장은 이진욱과 서연을 함께 파멸시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거짓 증거들을 언론에 살포했다. 그것은 20년 전 자신의 회사와 서연의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일이 일방적인 배신이 아니라 쌍방의 불법적인 거래가 틀어져 일어난 비극인 것처럼 조작된 자료들이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이진욱의 아버지이자 엘리시안 그룹의 선대 회장 역시 그 불법적인 거래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사업적인 이득을 위해 자신의 범죄를 눈감아 주었다는 가짜 문서까지 만들어냈다. 그의 공격은 두 가문 모두를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여 함께 자멸하려는 독사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았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두 거대 그룹 사이의 추악한 진실 공방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뒤덮였다. 윤 회장이 터뜨린 거짓 폭탄은 여론을 순식간에 뒤흔들었고 엘리시안 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신뢰도 위기에 직면했다. 이진욱은 이제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와 가문 전체를 지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전쟁 상황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법무팀은 윤 회장이 조작한 문서들이 너무나도 정교해서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절망적인 보고를 올렸다. 이진욱은 법적인 대응과 여론전을 동시에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바로 그때 서연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진욱 씨.
그녀는 결심에 찬 눈으로 말했다. 법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실은 이길 수 있어요. 제 아버지는 모든 것을 기록해 두셨어요. 회계 장부가 아니라 그의 작품과 그의 일기 속에. 그녀는 아버지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자신들이 떠나온 고향의 낡은 도예 공방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서연의 아버지가 남긴 낡은 공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10여 년의 세월 동안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서연은 먼지 쌓인 작업대와 가마를 어루만지며 아버지와의 행복했던 기억에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에게는 아픔의 공간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마지막 희망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공방의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은 아버지가 어릴 적 자신에게만 알려주었던 작업대 밑의 비밀 공간을 기억해냈다. 그 낡은 나무 바닥을 드러내자 그 안에서 비닐로 꼼꼼하게 포장된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과 작은 녹음기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일기장 안에는 그가 우성개발과 동업을 시작하며 느꼈던 희망에서부터 배신을 직감하며 느꼈던 절망,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긴 뒤의 좌절감까지 그의 모든 감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그의 독창적인 유약 기술의 화학식과 디자인 원본 스케치까지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함께 발견된 녹음기. 그 안에는 서연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윤 회장을 찾아가 자신의 기술을 돌려달라고 애원했던 마지막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녹음기 속에서 윤 회장은 오만한 목소리로 그의 모든 것을 비웃고 있었다. 김민준 씨, 예술은 사업 없이는 쓰레기일 뿐이야. 내가 자네의 그릇에 가치를 매겨준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것은 그의 범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모든 것을 손에 쥔 이진욱과 서연은 법정 싸움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기자회견장은 그들의 해명을 듣기 위해 모여든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진욱은 먼저 단상에 올라 윤 회장의 모든 주장이 거짓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내이자 진짜 진실의 수호자인 김서연을 소개했다. 서연은 더 이상 백화점에서 무시당하던 초라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전장 한복판에 선 당당하고 강인한 여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였는지를, 그리고 그의 예술이 어떻게 윤 회장의 탐욕에 의해 짓밟혔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쳐 보이고 녹음기를 재생했다. 연 회장에 울려 퍼지는 윤 회장의 오만한 목소리는 그가 만들어낸 모든 거짓말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망치가 되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자신의 무덤을 파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기자회견은 전례 없는 충격과 함께 끝났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생방송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윤 회장은 자신의 거짓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다. 이진욱과 서연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서 있었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적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한 위대한 예술가의 명예를 되찾고 그의 이름을 역사 속에 바로 세웠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진실과 예술이 돈과 권력을 이겨낸 위대한 승리였다. 김서연과 이진욱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윤 회장이 평생 동안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한 위대한 예술가가 남긴 진실의 기록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윤 회장은 긴급 체포되었고
우성 그룹은 끝없는 추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 남자의 탐욕으로 시작되었던 비극은 마침내 20여 년 만에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가장 먼저 서연을 찾아온 사람은 이유라였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은 수수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요, 새언니. 제가 어리석었고 오만했어요.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그런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서연은 그녀의 사과를 말없이 받아주었다. 그녀는 이유라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유라 역시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이 만들어낸 또 다른 희생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서연의 조용한 용서는 앙숙 같았던 두 여자의 관계를 비로소 화해로 이끌었고 리 가문의 새로운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진욱의 아버지인 이 회장 역시 서연을 찾아와 그녀를 정식으로 며느리로 인정하며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에 존경을 표했다.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고 이진욱과 서연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엘리시안 백화점 건물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곳은 더 이상 이진욱의 분노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그들의 사랑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백화점의 한 층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젊은 예술가와 장인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다. 그곳의 이름은 장인의 유산이었다. 서연의 아버지를 기리고 그와 같이 세상의 편견 속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예술가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총수에 숨겨진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디렉터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적인 안목과 장인의 딸로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예술가들의 든든한 멘토이자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장인의 유산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날이 왔다. 그곳은 화려한 명품 대신 젊은 예술가들의 열정과 독창성이 담긴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하며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서연은 그곳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이진욱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차갑게만 보던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를 향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부부를 넘어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갤러리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 나란히 서서 행복에 겨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누가 알았겠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 모든 것이 무례했던 한 매장 지배인과 비싼 넥타이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걸요. 그녀의 말에 이진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천재적인 예술가를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편견과 갈등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그들이 만들어 나갈 빛나는 미래를 바라보았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편견도 그 어떤 시련도 그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었다. 왕관이 필요 없는 여왕과 그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왕의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